자, 반갑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한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고 동시에 플라톤 아카데미의 본부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설하고 여러분이 과연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사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에드워드 기번이 이런 말을 했죠. 교육이란 배워도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법이다. 고개를 끄덕끄덕했는데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교육이란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지? 그만큼 소화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그 말이야? 에드워드 기본의 말이, 그 말이 그 뜻이야? 이 남자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얘 둘이는 커플로 들어왔어요. 커플 아니야? 잘 부정했어요. 그게 잘한 거야. 내가 보기에 이 정도의 답을 하는 애를 하고 네가 계속 사귄다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야. 무슨 말이지 그 말이? 교육이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법이다. 무슨 말이지 이게?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괜히 앞에 앉았다 싶지, 그지? 후회하고 있는 중이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교육이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법이다.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야. 반박해볼래? 이 말을 꺼내는 나를 반박할 수 있겠어? 네가 반박할 수 없다는 건 알아? 네가 모른다는 건 아는구만. 네가 모른다는 건 어떻게 알아?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지? 그럼 너는 아는 거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말에 반박할 수 있겠어? 이 에드워드 기본의 말에 반박할 수 있겠어? 아니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이게 왜 꺼져버리죠? 여기. 자, 차차 공부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졸업할 때는 앞으로 4년, 4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 5년? 남학생들은 한 7년 정도 후에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이것이 교육이었구나. 이게 교육의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제가 인문학 지원재단을 운영하면서 인문학을 합시다. 그 지혜를 성찰합시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문학 반복의 준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데 인문학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 인문학이 굉장히 고사 상태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비모 대학교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문과는 문을 닫았고 동문과는 항공 서비스 학과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전공이 뭔데 하니까 동문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뭘 가르치십니까? 자기도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지금 인문학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연대 정도 뭐는 괜찮지만 사실 지방대학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한 교수님께서 잠시 설명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동양고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재단에서 역시 연세대학교 도서관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매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 연세를 몰아서 이번 학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했으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400명이, 제가 그날도 첫날에 발제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400명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 성찰에 목말라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여기 송도 캠퍼스에서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제일 큰 강당이 있는 곳이 어디냐 알아봤더니 경희대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4,000명이에요. 4,000명. 그래서 좋다. 인문학 축제를 하되 4,000명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9월 마지막 화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또 인문학 특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문학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어요. 그죠? 대학에서는 굉장히 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인문학이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외부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충격이 왔던 겁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저녁에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12시에 상암으로 오면은 나를 만날 수 있어요. 항상. 상암에 있는 그 영화관 있죠? CGV가 있는데 나를 만나면 나를 분명히 아는 척을 해. 그럼 내가 공짜로 영화표를 내가 끌어줄 테니까. 알았지? 항상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영화를 보러 가요. 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요. 영화를 볼 때가 유일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꼭 금요일 오세요. 이번 학기는 안 되겠구나. 자,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왜?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리셉션 된 이유는요.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 인문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구나. 우리도 그러면 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뭐 따라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나온 건 뭐 그 사람 그 한 말까지 이건 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이게 외부적인 충격이었어요. 한국 사회에 그 강타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인문학이란 무엇일까? 이게 외부적인 영향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크게 보면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겪었던 IMF의 희생자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정말 위태로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반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게 정말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이냐?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의 문턱에서요, 보시는 것처럼 균형을 잡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물에 빠지죠, 그죠? 제가 작년에 이 홈카밍 25주년 했어요. 연세대학교 졸업한 지 25주년이 되는 동문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이 80명이 졸업을 했는데, 동문회에 참석한 사람은 16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400명이 앉아있지만 앞으로 25년 후에 자랑스럽게 모교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기 얼굴을 내지 못할 만큼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균형을 잊어버리고 물에 빠지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죠. 그죠? 앤디 듀프로이라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 사람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비교를 해봐. 누가 잘생겼어? 에? 말할 필요 없지. 더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야.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유로운 인간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 같지 않아? 난 굉장히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딱 한 사람 빼놓고 나를 업자할 사람, 앞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최 씨예요. 근데 내보다 더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왜 자유로운 모습이냐? 왜 이 사람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가? 앤디 듀프로인이 감옥에 있어요. 물건을 열었는데 음반이 나옵니다. 그를 지키는 간수는 화장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어요. 저켓, 얼간입니다. 음악이 들리죠? 이 음악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수산화와 백작 부인이 편지 이중창을 부르는 장면이죠. 앤디는 그 음악을 교도소 역내에 틀어줍니다.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음악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게 됩니다.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이 모습이죠.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오히려 더 그것을 크게 틀어버립니다. Ready? My man. And they got 2 weeks in the hole for that little stuff. On your feet. 이 사람은 왜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은 자유를 느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잊지 않았던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은요, 인간의 가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창조적인 삶을 살고 어떻게 멋있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인데, 인문학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학의 이론으로 이제 반학기를 보냈어요. 그죠? 반학기를 보냈지? 네. 응? 반학기 보냈지? 네. 어땠어? 그저 그랬어요. 그저 그랬대. 솔직하게 그저 그랬지? 네. 슬리퍼를 신고 왔다 구두로 신발을 바꿔 신는 너가 얘 대답해봐라. 대학 지난 한 학기 동안 어땠니? 신났어요. 신났어. 왜 신났어? 재밌게 놀 수 있어서요. 디스코텍을 가, 바를 가, 클럽을 가, 대학을 오지 말고. 재밌었어?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노는 거. 그러면 대학은 왜 오는 거야? 친구들하고 놀면 되는데 왜 대학으로 오는 거야? 너는 뭐 하나 건졌겠다, 야. 어? 예. 대학에 와서 건졌지? 뭘 건졌어? 이거 건졌어? 뭘 건졌어? 야, 얘는 너를 바라본다, 야. 어?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얘는 지금 부정했다고 네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근데 네가 왜 그걸 바라봐? 너 옆에 떨어져 앉아. 어땠어? 어땠어? 뭘 건졌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었냐고?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어요. 뭘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와, 성적 어떻게 돼? 이번 학기 성적 얘기해봐. 너 솔직히 얘기해봐. 잘 받았어? 학교 공부 안 했습니다. 학교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 무슨 공부 했는데? 괜찮아. 얘기해봐. 책 읽고 강의 들었습니다. 이야,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야. 그러면 대학을 왜 오는 거야? 굳이 연세대학교 너 힘들게 왔지? 쉽게 왔어? 공부가 제일 쉬웠어? 아닙니다. 힘들게 왔지? 니는 어떻게, 연세대학교 어떻게 쉽게 왔어? 어렵게 왔어? 어렵게. 왔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니한테 연세대학교나 대학이 이 페이백을 했어?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치? 대학에 가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가 별로 차이가 없어, 그지? 별로 차이가 없어. 이 문제가 어디서 제기되느냐? 바로 중세 말기에 지성인들이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명문대학은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그리고 살레르노 대학이었어요. 유럽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인간됨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뭘 배워야 되냐? 원래 대학에서 뭘 배운 줄 아세요? 이걸 배웠어요, 이거. 자, 이거였어요. 논리, 수사, 문법, 수학, 기학, 음악, 천문학,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학생이 칠학에, 여기 보이죠? 7명의 여신들이 보이죠? 그죠? 이 칠학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학문은요, 신학, 법학, 의학이 중심이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중세의 모습이었어요. 교수는요, 여기 앉아 있습니다, 원래. 교수가 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앉아야 돼, 나도. 여러분, 체어 프로페서 들어봤어요? 석자 교수? 석자 교수는 이게 앉는 거예요. 앉는 거고, 지금 우리 조교수님들 서 있죠? 3명 서 있잖아. 똑같잖아. 여기 조교 서 있잖아.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 알았지? 후에 패는 거야, 이거. 뭐, 졸면은 그냥 후에 패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건 아니고요. 양쪽으로 대화하는 수업이었어요. 토론하는 수업. 토론하는 수업. 게스. 옷을 입은 자네가 지난 학기에 몇 과목 들었지? 전 이번 첫 학기입니다. 이번에 첫 학기야. 들었지? 몇 학기? 하나 몇 과목 들었어? 15학
15학점들은 토론하는 수업 있었나요? 수업 시간에 발표해 본 적 있나요? 아니, 그 시킨 거 말고 이렇게 교수님 저 생각 있습니다. 뭐 어떻게, 교수님 그 생각 저 반대합니다. 교수님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야기해 본 적 있어? 아니요. 이 400명의 학생들 중에서 2명이 이런 토론 수업을 해봤다는 거예요. 토론해봐도 수업 시간. 나머지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들어왔다. 그건 대학의 본질도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이 구조의 모순조차도 가지 못했던 모순이 지금 우리 한국 대학이 빠져있는 모순이에요. 이런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바로 이런 식 수업입니다. 이게 영국 의회의 모습인데요. 양쪽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중세 말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생활하던 사람들. 특히 이탈리아의 중부에 있는 피렌체 사람들이, 신흥 상공인들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닐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인간됨에 대한 성찰을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인문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여기 뭘 찾고 있죠?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자본주의가 이 당시에 태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과연 대학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지혜를 제공해 주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 사람이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인데요.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공통점에 대해서 아는 사람. 공통점. 예, 남자입니다. 하려고 그랬지, 너. 예?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하려고 그랬지. 예. 자, 그럼 뭐예요? 셋 다 화가예요. 너는 신발을 바꾸지 않아 정신을 바꿔. 알았지? 자, 뭐야?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오,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야. 저 교수님 강의 들었습니다. 내 강의를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는 얘기지. 다빈치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게 아니라 메디치의 경매를 받았어요. 공통점이 뭐냐? 자기 아버지들이 다 공증인들이었어요. 공증인. 공증인이 뭐냐? 변호사, 우리 같으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류 작성해주는 사람들이야. 왜 그럴까? 자본주의가 태동하니까 어떻게 되지? 계약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었어, 아버지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반성을 시작한 거예요, 반성. 자, 이게 바로 메디치예요. 그죠? 기억나죠? 여기 메디치입니다, 이게. 저 학생만 기억이 날 건데. 이 사람이 메디치예요.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이 피렌체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 요 세 사람들이에요. 요 세 사람들. 이게 누구냐? 바로 메디치 가문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세 명이죠. 그죠? 이 사람이 피에로 데 메디치? 줄리아노 데 메디치? 뭐 그래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아들들인데 아들들 뒤에 누가 있어요? 인문학자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뒤에서 인문학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인문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돼요.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돼요. 사실요, 재밌는 것은 인문학은요, 대학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대학 밖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학 밖에서 도대체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대학 밖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을 가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왜? 흑사병이 돌았거든. 그래서 이동하기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인문학 운동입니다. 그것을 원리대로 찾아간다면 사실 키케로라는 로마 시대 사람 때문에 시작됐어요. 이 사람이 그 인문학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후마니타스라는 사람이에요. 후마니타스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책이 발견되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되면서
기케로의 인문학이 부활되게 되면서 인문학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인문학은 원래 뭐 하는 거였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삶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 속에 처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인문학이라는 이런 것을 출발했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잘 되었을 때 기고만장하지 않게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이었어요. 그것이 인문학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문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정신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그 반향의 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에서 인문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인문학은요, 인간다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키케로를 발견했던 이 사람이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인문학의 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니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어요. 인간에 대한 학문을 페트라르카가 부활시켰다라고 해서 인문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좀 복잡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한 도표 하나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원래 인문학은 물론 출발은 플라톤에 의해서 출발되었어요. 그러다가 기케로에 의해서 후마니타스 개념으로 출발했다가 페트라르카의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로 확산되어서 지금 훔볼트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대학에서 문사철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문사철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서양 고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문학, 철학, 역사, 예술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전통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기초바치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냐는 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거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진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요, 선이나 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How to live의 문제입니다. 주로요, 철학이 이 문제를 담당해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도덕적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수업에 들어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것이 정당한 행동이냐 아니냐를 놓고 철학적 고뇌를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대학을 다닌다면은 굳이 송도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치? 클럽에 가면 돼. 홍대 입구에 가서 그냥 놀면 돼.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누렸던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즐거움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렇지? 거기서 즐기면 돼. 굳이 대학까지 올 필요가 없다. 대학을 왜 오느냐? 왜 공부를 하느냐? 왜 인문학 공부를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합리적 사고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고 어떻게 멋지게 죽느냐의 문제가 바로 인문학의 마지막 과제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개론적으로 이 세 가지 진선미의 삶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리스의 호메로스와 로마의 키케로와 그리고 피렌체의 미켈란젤로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인문학을 이번 학기에 왜 해야 되는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리스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 여행을 하고요, 또 로마 여행을 하게 됩니다. 로마.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로마사입니다. 로마사. 그래서 에드워드 기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 제가 지난 2주 동안 다뉴브강을 따라서 비엔나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흑해까지 차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로마의 북동부 전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뭐 부다페스트, 크라코우, 소피아 뭐 이런 데를 다녀왔어요.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졌을까?
이 길 여러분 보이시죠? 이 길이 바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로마 길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이 길이 마지막 단계. 이 길에서 카이사르와 키케로와 아우구스투스와 그 대단한 철학자들, 대단한 사상가들, 대단한 문학가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민을 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이곳에서 미켈란젤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이 인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아닐까라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만날 사람은 호메로스입니다. 호메로스. 노트 필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필기가 필요 없어요. 필기하지 마세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시험 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는 수업이에요. 생각해보는. 자, 호메로스는요, 28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장님이었어요. 눈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눈 뜬 우리보다 더 밝은 지혜로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지금 여기에 있고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20살인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죠. 호메로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그것은요, 이탈리아에 가보면 알아요. 이탈리아 역설적으로 그리스 사람이었던 호메로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던가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그 중에서도 교황님이 서재로 활용했던 서명의 방 벽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것은 진리의 세계를, 오른쪽에 있는 철학의 세계는 도덕의 세계를, 그러니까 진과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쪽에 있는 이쪽 벽화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미의 세계를 이야기하죠. 당연히 제목은 파르나소스 산입니다. 아테네 북단에 있는 산인데요. 그곳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어떤 신전이 있죠?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 여기 그래서 아폴로가 리달 킴에서 있죠. 그리고 그 주위에 뮤즈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전부 다 문학가들, 시인들, 음악가들입니다. 자, 이쪽 부분을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최고 시인의 월계수를 쓰고 코는 네브리코에 입이 턱이 툭 튀어나왔어요. 네. 이탈리아 최고의 문호였습니다. 누구죠? 단테였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 다음 주에 강의하죠? 신곡 읽어본 사람. 네. 그 신곡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가 여러분 앞에 와서 직접 신곡을 강의해 줄 거예요. 자, 그 신곡을 쓴 단테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호예요. 그죠? 대문호입니다. 지금의 이탈리아가 왜 생겼느냐? 단테 때문에 생겼어요. 그 단어와 개념은 모두 단테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테조차 이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죠? 누구죠? 장님이었던 누구? 호메로스였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요. 하지만 천하의 단테조차 저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호메로스의 두 책, 어떤 얘기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이 고요한 정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예.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다고 추정되는 대로 기원전 13, 12세기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연합군 간의 전쟁 이야기였죠. 그 전쟁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겠죠. 예. 그 줄거리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멜레라우스의 아내였던 헬레나는 천하의 미모를 자랑했죠. 그런데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녀를 유혹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열받아서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형, 우리 마누라가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이번 기회에 트로이를 치자.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의 장군들을 소집합니다. 아킬레우스, 아작스, 피닉스, 오디세우스 이런 장군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하러 가죠. 누구랑 싸우죠? 가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맞짱을 겨루게 되는 이야기죠. 누가 이기죠? 물론 헥토르가 죽게 되죠. 아킬레우스가 그의 시신을 유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끝이 나요. 그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전쟁이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입시 전쟁이 끝나고 무엇이 펼쳐졌지? 너에게는 향락의 한 학기가 시작되었지. 재수했나? 삼수했나? 현역이야. 이야, 그대의 성취감은 대단했겠구만. 그래서 한번 놀아보자는 거였지.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이 끝나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연합군, 그 군대를 이끌어가던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사랑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가 기다리는 그 고향을 향해서, 이 닭을 향해서 돌아갔어야 했죠. 그때 그가 부하들과 함께 파도를 헤치면서 가던 모습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요정들의 유혹을 견디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만 했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 한 남자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죠?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앞에서 무엇을 보나요? 그리스 시대 2800년 전의 이야기를 보나요? 아니면은 이제 내 인생의 항례를 헤쳐가야 하는 거친 파도를 보냐는 거야. 거친 파도와 요정들의 유혹을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 책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들려줘서 뮤즈의 신이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연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 동의합니까?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고통이요? 말하기는 좀 곤란한 고통도 있었군요. 아니,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주류에 들지 못해서 그런 게. 주류에 들지 못하는 그 고통. 여러분은 아직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고통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요. 왜? 교통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에이,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네, 그것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 말 하려고 했지. 너 표정을 보니까. 나는 여러분 때 정확하게 1학년 2학기 때 난지도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나도 여러분 선배야. 나 82학번이야. 82년도 너 태어나지도 않았지. 내가 82학번인데 1학기 딱 마치고 난 어디 갔냐? 여러분 송도로 왔죠? 나는 난지도라는 곳에 갔어요. 난지도가 뭔지 알아요? 쓰레기장이었어요. 거기서 1년 반 동안 살았어요. 쓰레기를 뒤지는 빈민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과외가 아니지. 그 애들 가르치면서 1년 반을 깨겠어요. 그 고통을 압니까,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청할 때 배에 뭐가 툭 떨어져. 떡 잡으면 뭔지 알아요? 쥐야, 쥐. 쥐가 이만해. 쥐가 뭐 이만한 게. 나를 딱 쳐다봐요, 쥐가. 너 왜 나의 생태계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딱 쳐다봐요. 딱 하더니 쥐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고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면 뭐해. 네? 근데 이게 바로 호메로스의 첫 번째 책 이야기, 첫 번째 제1구절입니다. 야, 얼마 전에요. 어느 은행장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했어요. 했더니 한 번에 고개를 탁 숙이네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이거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지점 저 지점 떠돌아다니면서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신고 올리려고 그냥 발부터 치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렇게 출발해요. 이 참 재미있는 게 이 호메로스의 책은요,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저 끝부분부터 시작되지, 그죠? 끝부분부터 시작되는데 어디부터 색동맞게 시작되냐면 오디세우스가 누구를 만나냐? 칼립소의 동굴에 갇히게 되죠. 칼립소가 요정입니다. 유혹하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10년 동안 전쟁을 했고 10년 동안 지금까지 거친 파도를 헤쳐왔는데 20년 전에 네가 고향을 떠날 때 너의 아내는 20대의 아리따운 여자였는데 근데 지금은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아름다운 인물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디세우스는 길을 떠나게 되죠. 배에 올라서 힘차게 노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좌초에서 물에 빠지게 되죠. 겨우 상륙했는데 그곳은 나우시카 공주의 땅이었어요. 나우시카 공주가 나그네 고니가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 모욕을 시키고 이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잔치 중에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비파를 연주를 하니까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죠. 아니 장래 왜 그러는가? 사내처럼 이렇게 늠름한 장군이 왜 눈물을 흘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디세우스가 그동안 우리가 헤쳐왔던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플래시백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괴물을 만나요. 퀴클롭스입니다. 외눈박이 괴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면서 괴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괴물을 만나본 적 있어요? 괴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외눈박이에요. 외눈박이. 괴물은 외눈박이에요. 무슨 말이지?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강의 시간에 들어오면서 슬리퍼를 신는 것은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건 괴물인 거야. 그치? 쌍괴물인 거예요. 쌍괴물 너희 둘이. 이 괴물이 어떻게 하죠? 자기 부하들을 잡아다가 동굴에 가둬놓고 하나씩 뜯어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구출하러 들어가죠. 그럽니다. 일단 술을 먹입니다. 그랬더니 취해서 비틀거리자 잠이 들자 이제 그의 외눈박이 눈을 찔러서 외눈박이니까 한 번만 찌르면 될 것 같아. 그죠? 한 번만 딱 찌르면 돼.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한 번만 찌르면 된단 말이야. 찔렀어요. 그랬더니 이 괴물이 동굴 입구에서 막 몸뚱이를 휘두릅니다. 어떡하죠? 그때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왜? 그 괴물의 힘을 이용해서 동굴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랬더니 동굴 입구를 지키고 막 죽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부하들을 약 밑에 붙여서 하나씩 끄집어내가요. 하나씩 끄집어내간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제가 막 자랑을 해요. 놀립니다. 그랬더니 이 괴물이 화가 나서 막 돌멩이를 던져서 바위를 던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렇죠? 죽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업적을 내었을 때 너무 경거망동하거나 자랑하거나 너무 재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연대를 입학했다 그래도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말란 말이야. 너 죽어. 알았지? 괴물이 바위를 던지지 몰라요. 그러지 마. 경거망동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지? 이제 클럽에 그만 가. 알았지? 너 둘이만 가지? 아니야? 가서 자 바로 이 현장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호메로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시련과 좌절의 경우 관중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해서 그러니 이들 고난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죠. 나는 이미 많은 고난을 겪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에 또 다른 고난을 겪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아모르 파티라 그러죠. 나중에
나중에 물론 이게 니체가 쓴 말이고 스토아학파들이 했다는 이야기지만 그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 운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지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될 입장에 서게 된다고. 그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좌절과 실망 속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운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팔로우로 살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불평하고 그냥 실컷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냥 안주 삼아서 그냥 뜯으면서 안주 막 욕하고 그리고 집에다 텔레비전 보다가 자요. 아침에 일어나가서 또 출근하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 살고 주말에 그냥 가서 갔다 왔다 오고 그러면서 또 하루가 지나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준비했다가 아무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은 그 운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언이 내려지죠. 그대가 그대의 잘 지은 집에 돌아가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지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쟁 마치고 10년 고생했어요. 그러면 20만에 돌아오면 좀 행복하게 끝나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또 돌아다니다가 왔다는 말 하지 마라. 그대는 오히려 남자들의 행패를 감수하며 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도록 해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의 이 구절을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에 키클롭스가 전우들을 먹어치울 때 이보다 더 험한 꼴을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선택을 해야 돼요. 운동화를 신을 것이냐 아니면 슬리퍼를 신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은 영원히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애매한 선택이 바로 스킬라와 카레티서 사이입니다. 스킬라는 머리가 5개 달린 괴물이고 카레티서는 소용돌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스킬라고 왼쪽으로 가면 카레티서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생기느냐 바로 여기 때문에 생긴 거야. 여기가 바로 메시나 해변입니다. 이탈리아, 이쪽은 이탈리아고 이쪽은 시칠리아 섬이에요. 여기 보세요. 해류가 빠르죠. 여기서 바로 그 전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예언이 내려졌느냐? 카리티스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스킬라의 동굴 속에서 5명의 부하들이 희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5명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부하들과 함께 오른쪽으로 배를 붙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오른쪽으로 붙여서 가요. 그랬더니 5명의 부하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눈앞에서 부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부하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겠죠. 그죠? 겨우 목숨을 살렸지만 사랑하는 전우들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배에 탄 전우들이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 오데세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2년 전에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너의 성적표를 절대로 보지 않겠다.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제가 제 아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네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2가지만 조건만 지키면 된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걸 묻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그래도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일해라. 그 2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네가 대학을 안 가도 좋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이번 여름에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왜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물속 밑에 세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훈련 꽤 많이 받았어요. 저 레스큐 다이버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그 자격증을 받으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격증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하는 뭐 고함인가? 하여튼 거기서 한다고. 사이판인가? 하여튼 뭐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훈련 받아야 되니까. 갔는데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막 하루 동안 끙끙 앓다가 그 병원에서 사이판인가 거기서 빨리 이 안 보내면 잠 죽는지 모르다. 이 감염 때문에 빨리 한국에 세브란스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바닷물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호텔에서 고생 직사게 하다가. 그래서 내가 공항에 데리러 갔죠. 딱 갔는데 제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괜찮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잖아요. 아빠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거야.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용기를 주는 것이 인문학이죠. 그죠? 자, 온갖 유혹을 이제 겨쳐야 되는데 기르케의 궁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르케는 포도주를 보내줘요. 근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 그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돼지가 돼요. 여러분은 뭐가 되죠? 개가 되죠? 그지? 넌 개가 되지? 여기 돼지가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디세우스가 그 돼지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전진해 나갑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시련이죠. 사이렌의 유혹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자기를 스스로 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요.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결단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뭐 자기를 지켜라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든 그대들이 더 많은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시오. 이 무슨 말이죠? 누구나 처음에는 거룩한 생각을 뿜어요. 연세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리라고 생각했어 지금? 첫 입학할 때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수업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오겠다 네가 생각했어? 아닐 거라고요. 나도 처음 교수가 됐을 때요.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여러분 저기 학생회관 옆에 가면은 이한열 동상이 있죠. 그죠? 이한열이라는 친구가 천탄마다 죽어갈 때 바로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고 찾아가서 그 앞에 꽃 한 송이 올리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네가 못한 삶을 살아주게. 네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싶게 열심히 살아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로. 누구나 초심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되죠? 나 스스로 이 밧줄을 풀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 대비책을 세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하는 과제라는 것이죠. 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모가 먼저 알아봐요. 그죠? 알아봐서 여차저차해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인생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완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8명의 구원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죠. 이 호메로스의 제자가 누구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생각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그리스 사람 소크라테스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 바로 호메로스의 영향을 받게 되죠. 물론 뭐 비판한 것도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어디를 가죠? 신탁을 받으러 어디를 갑니까? 아폴로 신전으로 갑니다. 이게 어디 있죠? 바르나소스예요. 여기 가서 뭘 보게 되죠? 바로 벽에 붙어있던 경문을 보게 되죠. 너 자신을 알라. 인문학의 첫 번째 과제가 뭐야? 내가 누구인가? 후에바의 문제라고 했죠. 바로 너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아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 전체를 걸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와 함께 그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나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메로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아니 서구의 인문학, 이번 한 학기 동안 내내 반복될 주제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돈키호테, 그 돈키호테가 무슨 고민했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중세를 끝내 난 여전히 기사야. 대포가 펑 터지는데 난 여전히 칼을 들고 뛰어가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이 풍차가 이게 거인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인문학의 첫 번째 주제인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죠? 고통받을 존재라는 거죠. 그 운명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키케로 로마로 넘어가 볼게요. 로마의 인문학은 how to live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호메로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고 그의 제자가 플라톤이었고 그의 제자가 키케로였습니다. 지금 내가 키케로를 이야기하면서 왜 족보를 보여주느냐? 바로 이 플라톤의 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플라톤 들어보셨죠? 이 플라톤이 쓴 국가론 읽어보셨죠? 있나요? 읽어보았나요? 이 싸늘한 정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꼭 읽어봐야 될 책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 플라톤의 국가론을 핵심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통치자는 뭘 가져야 되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수호자는 덕목을 용기를 가져야 되고 일반인은 절제해야 되고 이 세 집단이 각각의 위치를 지킬 때 그것이 정의로운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통치자인 당신은 지혜를 추구해라. 우리 집안의 수호자인 나는 용기를 추구하겠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우리 아들은 절제해라. 이게 저의 주장이에요. 교수는 지혜를, 조교들은 용기를 해야 돼. 학생들은 절제해야 돼. 슬리퍼 신으면 안 돼. 알았어? 절제하란 말이야, 절제. 이 세 집단이 각각의 위치를 지킬 때 그것이 정의로운 대학이라는 거야. 그런데 키케로가 이걸 읽었어요. 어디서? 로마에서 읽었어요, 로마. 근데 읽어보니까 아니야. 이건 키케로의 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왜? 키케로는 아테네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로마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였죠? 피비린다라는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었고 거대한 제국으로 운영되던 곳이었어요. 그런 도시국가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키케로가 고뇌하게 된 것이죠. 이 피비린이라는 사륙의 현장에서 도대체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우리 로마 사회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요, 보시는 것처럼 귀족계급과 평민계급의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것 같아. 그죠? 대기업과 스카이와 지방, 서울과 지방, 가진 사람과 재벌과 엄청난 갈등이 많아요. 그 갈등 속에 노출되어 있던 사회였고요. 권력의 투쟁이 극심했을 때예요. 바로 크라스와 폼페우스와 카이사르가 제1차 3대 정치를 펼치던 그 시대에 도대체 로마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저는 이 이야기를 로마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 시대의 이야기죠. 우리 시대는 지금 권력 투쟁이 치열하죠. 그죠? 뉴스를 봐요. 맨날 그냥 으르렁 그냥. 그죠? 맨날 으르렁대요. 왜? 권력을 잡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 키케로가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키케로인데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와중에서 로마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것인가를 읽었죠. 자, 로마사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49년도에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걸 방지하던 카토가 자살하면서 공화국의 운명이 끝이 나고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잘 알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44년에 브루투스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카이사를 죽이게 되죠. 공화정의 위기를 초래했던 카이사를 죽입니다. 그때 그 브루투스가 찔렀던 그 칼을 누가 죽이게 되느냐? 기케로가 죽이죠. 근데 그것을 땅바닥에 놓아버리고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선언해서 쓴 책들이 이 책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 바로 이 오블리게이션, 의무론이라는 책입니다. 의무론. 의무론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로마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책이에요. 아마 우리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 우리 사회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일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의무론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허성일 박사님이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무론을 넣지 않았어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어떻게 써 있느냐? 자기 아들에게 쓴 책이에요. 아들이 아테네 유학 갔는데 아들에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요,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죠? 순서로 좀 연결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케로가 그 플라톤의 사상을 뒤집어 해석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통치자는 플라톤에 의하면은 통치자는 뭘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수호자는 뭘 가져야 되죠? 용기를 가져야 되죠. 일반 시민들은 뭘? 스리퍼를 신경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랬는데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기케로는 그 정의를 위로 올려버렸어요. 두 번째 등목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적극적인 정의의 개념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가 지속 가능하려면 도덕적 판단을 내기 위해서는 이 정의의 문제가 빨리 정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각자의 것은 각자가 만족하자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출세하라는 겁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공산주의 개념이겠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의무를 교환해하고 때에 따라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음으로써 인간사회의 결속을 다져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가진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것을 위해서만 산다면은 연세대학교는 여러분을 잘못 뽑은 거예요. 저보고 입학사정관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뽑는 기준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기준과 내가 부합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덕목은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연세대학교가 왜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일까요? 왜 연세대학교가 다른 대학과 다르지? 그냥 뭐 원래 명문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학교를 설립한 정신이 누가 지었죠? 언더우드가 지었어요. 그죠? 여러분 언더우드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자기가 대학을 지었어요. 자기 집안이. 그죠? 지금 4대 5대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내가 나중에 언더우드 가문의 사람 다 5대 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팔아버려야죠. 이거 팔아버리니까 아파트 업자한테 팔아버려요. 이 송도하고 저 신촌하고 팔아버려요. 그럼 돈이 얼마일까요? 몇 조 벌겠죠. 그죠? 몇 조. 그죠? 몇 조 나올 거예요. 그럼 미국 돌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실컷 자기들이 지어놓고 다 주고 떠났어요. 누가 되신 줄 알아요? 연세대학교 주인이 누구죠? 연세대학교 주인 누구예요? 연세대학교 주인이 바로 네 앞에 있어. 네 앞에. 나야 나. 바로 당신이야. 무슨 말입니까? 주고 갔어요. 주고 간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대학을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1학년 1학기가 늦지 않아서 그만둬. 그리고 K모 대학으로 가. 글로 가. 아니, 그건 농담이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학교예요. 우리 연세대학교가. 자, 그 이후에, 자, 중요하니까 제가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 정의의 문제.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만족하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함께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이걸 제가 도표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정의의 문제가 플라토니에서 기초로에서는 옮겨갔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주는 것 같다. 그런데 남에게 불을 붙여줬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야, 제가 지난 학기 작년에 안식년이었어요. 여러분, 안식년이면 저 그야말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식하지 못했어요. 왜? 재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연세대 교수를 하면서 동시에 재단을 운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여러 가지 사업. 공익재단이에요. 공익재단. 내 스스로 내 시간을 기부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바로 이 정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문학적 지혜를 심어주는 이런 좋은 강좌를 열어준다고 해서 내가 덜 빛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함께 빛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확장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문학 성찰을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요. 자, 이게 디케로가 이야기했던 인문학이었습니다.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함께. 그것이 인간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10분만 더 하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10분만 더 할 겁니다. 마지막 미의 세계, 미의. 아름다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게요. 인문학의 종교자가 누구냐? 나는 미켈란젤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아니,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었습니까? 조각가가 아니었습니까? 건축가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은요, 굉장한 인문학적 성찰을 거치게 되죠. 메디치 가문이 이 인문학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았냐면 창조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24살 때 20대 중반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슬픔을 이렇게 극명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얼굴 표정들을 보면요, 저건 대리석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런 탁월한 아레테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가 20대 후반에 조각한 다비드라는 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5.5m였습니다. 5.5m면 저 끝까지 가겠죠, 그죠?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거대한 대리석을 50톤이나 되는 대리석을 그가 깎아냈는데요. 지금까지, 아니, 미켈란젤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작품을 능가할 수 있는 작품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르조 바사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더 이상 조각이란 예술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이 조각이란 예술의 끝이다 라고 단언할 정도였죠. 사실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조각가가 38살, 39살이 되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시스티나 예배당에 천장합니다. 뭐 가서 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꼭 보아야 될 작품 중에 하나죠. 거대한 작품인데요. 인류가 그린 아마 최고의 작품일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던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1564년에 죽게 됩니다. 89세의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이 작품이다. 뭐죠? 성 베드로 대성당의 저 거대한 돔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가 왜 이렇게 탁월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요, 한 시대의 종결자였어요. 이 인물들,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마사초 이런 사람들이 15세기를 대표하는 조형예술의 3대 장르를 대표하는 그 장들이었습니다. 건축, 조각, 회화를 각각 대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16세기에 이 모든 조형예술의 장르 자체를 통일시켜버립니다. 바로 건축, 조각, 회화에서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종결적인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1564년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 명의 거장들이 나왔습니다. 카라바조와 엘그레코, 티치아노라는 세 명의 거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장표를 그냥 보고 있지만 저는 이 장표 한 장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왜? 제가 미국에서 귀국해서 첫 번째 쓴 책 3권이 카라바조, 엘그레코, 티치아노예요. 50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책들인데요. 전혀 팔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썼는데 전혀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저를 대표하는 책 중에 한 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심지어 이 책은 출간도 안 됐어요.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어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누가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겠어요. 관심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 책 3권을 쓰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세 명이 위대한 예술가였느냐?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끊임없이 미켈란젤로를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 미켈란젤로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평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에 시달렸죠, 솔직히 말하면. 자, 그 중에서 한 사람 볼까요? 카라바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 여러분께 제가 보기 힘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찍어온 건데요. 여기가 이 어떤 작품이냐면은 성 바울이라고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말을 타고 떨어져서 예수를 만난다는 그 장면이에요.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미켈란젤로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게 어디 그려져 있느냐? 바로 여기 그려져 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티칸 안에 있는 교황님의 전용 기도실이고 전용 성구실이라고 해요. 살크라스티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날 유일하게 교황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 하루 있어요. 어떤 날이면 교황 선거를 마치고 교황이 되신 분께서 교황 옷으로 갈아입고 첫 번 기도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 전임 교황이시죠. 이분들이 그 교황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아마 이 교황님은 지금 기도하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교황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 다음에는 내가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죠. 자, 이 맞은편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성 베드로의 순교라는 예수의 수지자였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그 장면은 이게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그가 이 그림을 그리고 30-40년 후에 드디어 카라바조라는 인물이 처음 로마에 등장해서 첫 그림을 그리는데 공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산타 마리아 델 포포로 성당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주제가 뭘까요? 바로 성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어디서 왔죠?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그 맞은편에 무엇을 그렸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성 바울의 회심인데 여기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내가 이제 미켈란젤로다 이겁니다. 내가 미켈란젤로를 능가해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 성당에도 그림을 그리는데요. 산 루이스 데 프란차시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성 마태를 부르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이 사람 부르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동작을 보세요. 이 손동작을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무슨 말이죠? 미켈란젤로를 따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미켈란젤로가 이런 조각을 했어요. 잠든 주피터. 나 까라바조가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이런 그림을 똑같이 그립니다. 왜 그랬죠? 내가 그림으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능가해보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까라바조는 이런 그림을 제일 마지막에 그립니다. 생애 마지막이에요. 이 까라바조 자기 얼굴이에요. 이것도 자기 얼굴이. 자기가 자기 목을 잘라서 들고 있어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비드라는 작품인데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현상범이 붙었어요. 목을 잘라서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를 잘라가지고 그림을 들고 와서 자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에 송 바틀러 배우가 자기 시신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죠. 똑같은 구도죠. 뭡니까? 자기가 자기 시신을 들고 있는 장면을 그렸던 겁니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내가 미켈란젤로를 능가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나중에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 후배들이 무슨 생각이 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친구를, 아빠를, 엄마를 능가해봐야지. 내가 그를 극복해봐야지. 자, 지금은 보여드릴 것은요. BBC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이 두 사람이 미켈란젤로 그린 최후의 최후의 심판이죠. 그 천지창조를 보러 갑니다. 그 장면을 제가 클립으로 땄어요. 자, 이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바티칸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입구를 거쳐서 두 사람이 지금 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드디어 그 미켈란젤로 그림이 있는 성당에서 위를 바라봅니다. 위에는 미켈란젤로 그린 80m짜리 거대한 그림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감동하게 돼요. 왜 이 두 사람이 저서 따라 그려봤는데 진품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가서 만져보고 싶어. 여자가 말합니다. Glamour and Wonder. 여러 번 보았지만 이렇게 실감나는 것이 없다라고 감동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회전을 그리면서 돌고 있어요. 엄청난 크기와 놀라운 질감에 그들을 감동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작업을 했다. 정말 대단하다. 이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모든 예술가들은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 한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보여주냐면은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니 저도 그래요. 이야 내가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삶을 사는 것이 창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여러분은 지금 평생 안 죽을 것처럼 늙지 않을 것처럼 나도 28년 전에 네가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었다. 여기는 아니구나. 근데 이제 나도 어느덧 5학년 1반이 되었어요. 내게 이런 시간이 올 줄 난 진짜 몰랐다는 거야. 인생의 유한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왜 위대한 창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인간에게 최후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한가운데 미켈란젤로가 뭘 그리죠? 바로 자기 얼굴을 그립니다.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을까? 내가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 작품을 끌고 다녔어요. 왜? 자기 무덤에 놓기 위해서. 자기 무덤에 놓을 조각품을 조각하기 위해서 항상 로마를 가든지 펜스 가든지 이걸 마차 싣고 다녔다 그러죠.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바로 미켈란젤로 자기 자신. 미켈란젤로가 남긴 대생인데요.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술을 통해 이룩한 환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나를 영웅시한다는 거야. 이야 미켈란젤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허망하다. 죽음을 향해 내가 나아가니
한때는 확실했으나 지금은 두려울 뿐이다. 그리고 내 작품과 조각은 모두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정말 사고 하나 들고 컴퓨터죠. 컴퓨터를 들고 세상을 풍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했던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 식사,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왜?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런 천하의 스티브 잡스도 결국 이렇게 늙어갔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가 떠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힘드니까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도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기대. 여러분 그런 외부의 기대가 있으시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나.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의 기대, 자부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것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하세요. 그것이 창조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멋지게 죽는 방식입니다. 그게 인문의 길이에요. 가슴 뛰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가슴 뛰는 삶을 살아요. 남 의식하지 않고요. 제가 작년에 종교수가 되었어요. 이게 뭐 감동이 없어, 이렇게. 이 부분에서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종교수가 된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year professor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종신고용이 보장됐다는 말이에요. 나는 종신고용이 보장됐어요.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날 쫓아내지 못해요. 그거 통과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날 그 통지를 받는 날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런데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야. 남들은 뭐 파티로 간다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밤늦도록 연구하고 있어요. 11시 시험 되니까 밖에서 우리 학교에 뭐가 있죠? 신촌에 뭐가 많죠? 나무가 많아요. 그죠? 도토리 나무 많죠. 그죠? 신이 뭐가 똑똑똑똑똑 소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가? 떠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요. 밤 11시에 도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톡톡톡톡. 그래서 제가 하나 딱 주웠어요. 그때 그 도토리를 딱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렇구나. 이제 내가 겨우 10year를 받았는데 이 도토리가 10번 더 떨어지면 나도 이 학교를 떠나야 되는구나.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오면은요, 이제 저는 9번 남았어요. 9번. 이번 가을을 보내는지 9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직장에서 떠나서, 여러분 곁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져야 될 운명인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학기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도토리 9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몇 개 남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은 살 수 있어요. 도토리가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50개 정도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도토리 50번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더 작게는 40번? 알 마세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멋있게 죽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퀴즈예요. 아래 4개 장면 중에서 인문학적 삶의 자세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 주인공 앤디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심취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것. 그렇죠? 인간의 자유로운 그 가치를 잊지 않는 것. 두 번째,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멋지게 사는 것. 네 번째, 간수처럼 똥 싸면서 쓰레기 같은 망을 보는 것. 다음 몇 번이죠? 4번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4번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4번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부모께서 떠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혼자 독립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송도에서 쓰레기 같은 만화 보면서 쓰레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냐. 그 깊이 반성하죠. 대신 여러분의 가슴에 찌른 일, 그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서양에서 이야기했던 인문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알의 폭이 넓어지고 알의 깊이가 깊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문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위해서 플라톤 아카데미가 여러분에게 인문학 공부하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인문학은요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티바예요. 악티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했던 호메로스를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누는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산다는 것,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죽는 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한 시대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설미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서양에서 추구했던 인문학의 길이었는데, 이번 학기 내내 동안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가지고, 이 인문학적 화두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1학년 2학기를 이 송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멋지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고등학교 때도 인문학 강의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배웠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걸 느껴서 혹시 인문학에도 정말 그냥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대한 정도가 있는 건지 네, 그 방법은 인문학은 계속 똑같이 내려오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인문학은 뭐 사실 모든 학문이 그래요. 그죠? 좋은 질문이고 그런데 사실 인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뭐 키키로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뭐 미켈란젤로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대의 상황은 바뀌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시에 그 같은 인문학을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성찰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 시대는 인문학을 저렇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에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문학이 대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기존의 학설과는 그저 다른 것이에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 인문학이 개성했던 문사철의 대학에서 인문학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대학 밖에서 이게 대학을 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순의 문제를 바라보는 최소한 나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그래요. 존재하는 것하고 그 존재를 바라보는 그 입장하고는 항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물을 바라볼 때 보이는 현상, 이게 보이는 현상이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현상보다도 이것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뭐가 써 있지? 플라톤 아카데미. 나는 내가 보기에 아무도 안 써 있어요. 뒤에 비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항상 객관화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첫 시간, 처음에 질문 주셨던 에드워드 기분의 그 말의 의미가 궁금해서 네. 에드워드 기본은요,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글이 시니컬하게 유명해요. 아주 냉소적이에요, 글이. 그래서 로마 제국 쇠망사에 나타난 로마 제국의 역사보다는 그 사람의 문체가 오히려 더 재미있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이 로마 황제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현재 같은 사람도 있었고, 진짜 나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에드워드 기본이 한 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됐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이미 탁월한 황제들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탁월한 황제들에게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미 탁월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예전에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5현제 중에서 4번째 황제거든요.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 현제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너무나 등치를 잘해서 역사가들이 기록할 게 없었어요. 왜? 너무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교육이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들을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만큼 이 사람은 탁월한 존재였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조차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한 말은 좀 다르겠죠? 여러분은 황제가 아니니까 그죠? 좀 다른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이었을까? 이 수업의 가치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수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나한테 별 상관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걸 듣고 와 정말 그렇구나 라는 사람은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쓰레기 같은 잡지는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죠. 그죠? 자,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하고 그 쓰레기 같은 만화의 주제는 뭐인지 아세요? 적헤드였어요. 적헤드. 얼간이라는 뜻이에요. 얼간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만화예요.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어떤 작품은 위대한 작품이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 같은 것일까? 차이는 뭘까? 피가로의 결혼과 적헤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생각 드는 거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왜? 아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현격한 차이는 그 두 작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두 작품이 미치는 영향들. 예를 들어, 피가로의 결혼이 미치는 영향하고 적헤드가 미치는 영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적헤드를 보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인류 문명사회에서 과연 피가로의 결혼만큼 긍정적인 혹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보면 대답은 자명하죠. 그죠? 그 점에서 첫 번째 차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작품은 보편성이죠. 보편성.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간수뿐만 아니라 죄수들도 함께 감동을 일으키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약간 멈칫하게 되죠. 그죠? 그 감동의 보편성. 그 보편성은 적헤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 만화를 싫어하거든. 그렇다고 여기 중에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편성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확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죠.